너 새로운 에피소드 나온 거 없지 아직? 있어? 아니 기간이 이렇게 긴데 에피소드 10개 왜냐면 만들어줘. 아니 지금 자꾸 이거 주작 아니냐는 저기 컴플레인이 들어와. 어떻게 이렇게 매번 있을 수 있냐고. 100% 진실. 이건 이제 녹음에 안 내긴 할 건데 그래서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해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는 생각만 한데 제가 지금 여기저기 만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를 많이 해서. 그래? 얘 좀 데리고 가라 그럼. 얘 지금 이제 저 못쏠 때 뭐 초식남 되겠어. 다시 돌아갈 것 같아. 이 프로그램은 인기 팟캐스트 아말감의 미방송분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영화오독 오독 18회 사랑의 18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바오입니다. 여러분을 쉐어하고픈 민들레입니다. 약쟁이입니다. 아우 약쟁이 오늘따라 되게 예쁘죠? 네. 엄청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빛이 나네. 뭐 하고 왔지? 참네. 뭐 했어요? 왜 그렇지?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일만 했는데요. 일만 해서 네. 그렇구나.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설 연휴 동안에 영화 2편 연속 봤는데 블랙팬서랑 골든 슬럼버. 약쟁이랑 같이 보려고 전화를 10번 했는데 11번 안 받아가지고. 그렇지? 나는 같이 보자고 톡에다 공식적으로 얘기까지 했는데 싫다고. 참 대단하네요. 그건 사실입니다. 만드레이크 어떻게 뭐 하고 지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평창에 4박 5일 갔다 왔고요. 오래 갔다 왔네. 4박 5일이나? 4박 5일 내내 거기 있었던 네. 거예요? 서울 한 번 오지도 않고? 그쵸. 오. 스키 점프랑 스피드 스케이트랑 하키를 받고 그리고 강릉의 각종 맛집을 섭렵했는데 강릉 뭐 잠깐 바람 쐬고 싶은 분들은 제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강릉까지 그 맛집 안내해드립니다. 강릉까지? 그쵸. 강릉에 어디를 가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강릉까지 안내를 하겠다고? 남자가 해도? 안내해주겠다고. 직접 안내. 남자가 해도? 자, 그런 생각 안 해봤고요. 그리고 그 짬뽕집, 유명한 짬뽕집 있잖아요. 교동짬뽕과 이 작가님이 추천한 이만구 짬뽕 다 먹어봤는데 이수 짬뽕이 제일 낫다. 이수 짬뽕. 그래서 그 짬뽕 드시고 싶은 분은 역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수 짬뽕까지 직접 가이드해드립니다. 이수는 이수역에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맛있어요? 훨씬 강릉에서 제가 유명한 곳보다 더. 자, 그리고 썸녀가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말 안 한 썸녀가 있었는데 잘 돼가다가 점점 카톡 씹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처음에는 2-3시간마다 카톡을 이렇게 답을 해줬는데 점점 이 시간이 길어지다가 이제는 하루가 넘어가서 요즘에 약간 우울해졌습니다. 진지함을 내려놔봐. 저 한 번도 진지해진 적이 없는데. 그리고 아주 특이한 인연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떤 영상을 지인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답이 왔어요. 근데 이제 며칠 뒤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보낸 거야. 네. 동명이인한테. 근데 그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그냥 어머니 카톡에 있던 동명이인한테 잘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싶어서 제가 카톡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잘못 보내셨는데 누구시냐 했더니 어떤 무슨 어디 강사분인데 자기 카톡에 있어서 카톡에 와서 답을 했다. 그러니까 보통 카톡 잘못 보내면 누구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공연 잘 봤어요 이러고 답을 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 싶어서 그렇게 인연이 됐는데 제가 평창에 갔잖아요. 그래서 실제 경기 보면 이렇게 마음이 상기되니까 심심해서 지금 경기 보시냐고 막 이렇게 보냈는데 또 답을 엄청 잘해주는 거야. 완전 모르는 사람인데. 어머님 지인한테요? 어머니 지인도 아닌 거예요. 지인의 동명이인이었나? 동명이인. 완전히 모르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답을 주길래 제가 프사를 봤는데 엄청 미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사진이야? 아니. 그래서 잘 받아줘서 감이 좋다. 감이 좋다. 이거 좀 괜찮다. 더 신기한 거는 제가 이번에 이직을 했단 말이에요. 새 직장 이직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되게 저 사람 괜찮다 하는 괜찮은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서 배정을 받았는데 그분이랑 같은 부서인 거야. 내가 괜찮다고 찍은 사람이랑. 너무 예쁜 동료랑 같이 돼서 올해 전반적으로 감이 좋다. 근황 마치겠습니다. 이게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꾸 엮이는 게. 사람만 들뜨기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지어낸 거 아니냐는데
100% 이번 한 주간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에 그 만나 밥 먹기로 하고선 연락이 안 되는 애는 계속 안 되는 거죠? 계속 안 된 걸로. 진짜? 뭐냐? 그거는 변하지 않으셨나 봐요. 3년 전. 나중에 또 3년 뒤에 연락 오면 어떡하지? 약쟁이는 뭐 바쁘게 지냈죠? 네, 저는 뭐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저도 평창 갔다 왔는데 그 러시아하고 슬로베니아 하키 한 경기 보고 왔어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맛있는 것들 평상시에 오랜 단골 식당들 아직 말 그대로인가 점검 싹 하고 왔는데 아이스하키에서 그 공을 퍽이라고 부르잖아요. 퍽. 근데 그게 왜 퍽인 줄 알았어. 퍽 맞으면 아파서? 퍽 소리 소리 나요? 나서? 네. 그게 폭이 하키 스틱에 닿을 때마다 퍽 소리가 나. 아, 그냥 살살 닿아도 예, 퍽 소리 나는. 그걸 현장에서 느끼는데 진짜 그 소리가 되게 경쾌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든지 피지컬 이런 게 역시 올림픽에 나간 선수 정도 되면 거의 초인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사람이니까 60억 명 중에. 와, 진짜 이런 사람들의 운동 능력이라는 거는 진짜 초인급이구나. 뭐 그런 걸 한번 느끼고. 미국은 하키가 인기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하키가 인기 있는 이유가 글쎄요, 왜 있죠? 모르겠네요. 슈퍼볼 비슷해서 스퍼 아닌가? 그 뭐야? 럭비. 럭비하고 뭐가 비슷해? 축구하고 비슷하잖아. 뭐하지? 막 축구하고. 붙이잖아. 몸싸움 하는 게? 몸싸움 하는 게. 이번 주에 주간순이? 주간순위 진짜 이거 많습니다. 골든 슬럼버 제 별점을 이제부터 매길게요. 이거 2개에서 2개 반 정도. 어때세요? 재미없었어. 그쵸? 너무 한효준 이뻤다. 한효준이 예쁜데 다 따로 노는 영화. 하나도 공감이 안 돼. 조선 명탐정 3. 제가 좀 약간 이런 B급 감성도 좋아해서 나 그거 좋아해. 그럼 B급 감성으로 별 3개 정도. 블랙팬서 쿠키 2개 있고 요것도 한 별 3개에서 3개 반. 뭐 많이 줬는데? 마블 뭐 평타 이상 한다. 더 포리너 제가 성룡을 또 좋아해요. 근데 역시 성룡 형님 의리로 봤는데 그 의리로 한 3개 반. 흥부도 봤는데 쿠키 하나 있고 흥부도 3개. 그 김주혁 씨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주려고 했으나 클리셰적인 부분이 많아서 많이 줘서 3개. 그리고 월요일이 사라졌다. 요거 여러분 괜찮습니다. 한 4개 정도. 액션 영화 치고 좀 철학적인 액션이었어? 철학적인 요소도 있고 월요일이 사라졌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블랙팬서가 한동안 1위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드라마. 원래는 3주 후에 오기로 했는데 저 2주 만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이게 나는 1주만 하고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막 장난 아니야 막. 이게 그거 봤어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 대체 그 피드백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막 지금 평창에 난리 났어. 외국 선수들이 지금 이걸 엄청 돌려가면 듣는다던데. 그래서 오늘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예, 3회, 4회, 5회를 진행하겠습니다. 3회의 소제목은 가장 좋아해요. 계약 아내의 돌연 고백입니다. 누마타와 박정철의 방문이 있은 후에 히라마사는 침대에 아직 남아있는 미쿠리의 채취 때문에 두근거린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죠. 2부에서 생각하고 얘기는 안 했는데 누마타하고 박정철 일행이 폭풍우가 오는 바람에 하루 묵어가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히라마사의 침대에서 미쿠리가 하룻밤을 자게 돼서 채취가 거기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신경이 쓰이게 된 히라마사는 차라리 가상의 연애를 하고 있다고 설정을 해볼까? 그래서 이 두근거림을 그냥 즐겨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미쿠리가 하는 박정철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히라마사가 질투가 나가지고 과민 반응을 보이고 말았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기분으로 그 두근거림을 받아 넘길 수도 없게 된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히라마사는 미쿠리와 거리두기에 들어갑니다. 한편 히라마사와 미쿠리, 이모님, 누마타, 박정철은 근교의 포도농장에 소풍을 가게 돼요. 평소 미남에게 불신을 갖고 있는 이모님이 박정철에게 의욕과 불안을 내비치죠. 그러나 박정철은 특유의 여유로 이모님을 대하고 이거를 바라보는 히라마사가 아주 깊은 열등감에 또 휩싸입니다. 아, 쟤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 어쩜 저렇게 여유있게 저걸 받아치냐 하면서. 그래서 의기소침해서 포도농장 주변 산책하고 있는 히라마사를 미쿠리가 찾아가서 위로하죠. 그러면서 박정철도 좋지만 사장님이 제일 좋아요 라고 위로합니다. 고용주로서 좋아한다는 말인데 이 말이 히라마사의 가슴 깊이 침투하게 됩니다. 히라마사는 다시 마음을 열고 미쿠리와 거리두기를 그만둡니다. 이렇게 3회가 끝나요. 4회
소제목 저 애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정철은 그동안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히라마사와 미쿠리가 급료가 오가는 계약 결혼 관계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박정철이 히라마사에게 묻죠. 미쿠리상에게 연애 감정은 전혀 없나요? 히라마사가 대답합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고용주니까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평소에 결혼에 부정적이었던 박정철은 이건 아주 합리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박정철이 히라마사에게 미쿠리 쉐어를 제안합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우리 집에도 좀 보내줄 수 있냐? 그날부터 히라마사는 미쿠리 앞에서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합니다. 박정철의 제안을 참아 미쿠리에게 전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연히 박정철로부터 이 내막을 전해 들은 미쿠리는 안절부절하는 히라마사를 답답하게 지켜보며 언제 그 말을 꺼낼 것인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속으로는 기분이 나쁜 거죠. 자기가 뭐 물건이나 음식도 아닌데 지 맘대로 쉐어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러던 중 한 달간 생활비를 정산한 미쿠리가 생활비가 1250엔 적자인 것을 알고 자기 돈으로 적자를 채워 넣습니다. 월간 정산을 보고받던 히라마사는 1250원이면 1250엔 N이면 12,000원밖에 네. 안 돼요? 네. 그래요? 그럼 잘한 거지. 잘한 거네. 아, 많이 빡구나 본데. 얼마씩 빡구나. 그랬구나. 나는 그 10만 원 넘는 줄 알았거든요. 그 보면서 1250엔이었어요. 아, 약쟁이는 그 생활비 다 약쟁이가 번 돈 쓴다며요? 네. 각자 쓰지 않나 각자? 아니, 자기 걸로 다 쓴대. 매겨 살리는. 아 그래? 네. 아, 저기 소녀가장. 월간 정산 보고를 받던 히라마사. 그 적자를 직원의 돈으로 채워넣는 것은 블랙 기업에서나 하는 짓이라며 적자는 모두 고용주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적자 상황에 대처할 시스템도 즉석에서 척척척척 구축해 나가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 직원을 격려하고 감싸는 히라마사를 보면서 미쿠리는 감동합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아메리카진 나라 역 같다 하면서 미국인이라면 이럴 때 포옹할 수 있잖아요. 역 같다. 미국인이라면 이럴 때 포옹할 수 있잖아요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좀 더 본인에게 의지하라는 히라마사에게 미쿠리는 내친김에 쉐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어쩔 수 없이 쉐어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 히라마사. 업무 시간 외에는 이 미쿠리상이 뭘 하든지 상관할 수 없으니 부업은 미쿠리상의 미쿠리상노 자유이시라고 하면서 미쿠리가 결정하도록 칼자루를 넘기죠. 마침 치과 치료비가 필요했던 미쿠리. 주 1회 박정철내서 부업을 시작합니다. 미쿠리가 부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히라마사는 또다시 열등감에 휩싸이며 자존감이 떨어져요. 미쿠리 위에서 박정철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퉁명스럽게 대합니다. 쫄아든 자존감은 급기야 미쿠리를 박정철에게 보내고 본인은 히토리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죠. 미쿠리 또한 우울해집니다. 평소 자신의 발랄하지만 주제넘은 성격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오던 터에 이번에도 히라마사에게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닌가 하고선 우울해지죠. 미쿠리도. 두 사람 모두 자기 혐오에 빠져 우울한 날들을 보내던 중 미쿠리는 자신의 주특기, 주제넘은 성격을 10분 살려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로 합니다. 바로 히라마사에게 연인이 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5회 소제목 포옹의 날 시작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히라마사. 자존감이 낮아지는 만큼 미쿠리에게 마음의 벽을 높게 쌓습니다. 히라마사가 쌓은 벽 때문에 불편해진 미쿠리는 박정철에게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죠. 박정철은 사람이 여유가 있으니까 미쿠리 아주 편안하게 대해줘요. 그러면 히라마사는 벽을 더 높게 쌓게 될 것이므로 악순환이 되죠. 그러면은 히라마사는 더 퉁명스러워질 거고 그럼 일하는 게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연인혁명! 사내 연애. 히라마사와 사귀어서 그의 자존감도 채워주고 덤으로 히쿠리 본인의 외로움도 달래겠다는 일거양득의 전략입니다. 히라마사는 고민에 빠집니다. 한편 박정철네 집을 드나드는 미쿠리를 목격한 이모는 조카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절망에 빠지죠. 이 의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히라마사는 좀 더 사이좋은 인꼬 부부의 모습을 이모님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미쿠리의 연인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포옹하는 모습을 이모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이모님의 의심을 불식시키죠. 이 과정에서 꽁냥꽁냥한 시간을 보내며 미쿠리와 히라마사는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부부도 친구도 아닌 고용관계, 그리고 화요일에 허그만 할 뿐인 연인 사이, 애매한 사이지만 애매해서 즐거운 계약 부부로 거듭납니다.
여기까지가 5회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네. 끝. 이번 회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일본의 그 사회 문제들이 막 등장하는데요. 뭐뭐 등장하죠? 블랙 기업 문제 등장하죠. 그다음에 유리 천장, 자본의 글로벌화. 여기서는 그냥 고용 시장의 글로벌화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자본의 글로벌화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일자리를 해외에 넘겨줬다. 대화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 문제 나오고 야근 문화. 야근. 이제 블랙 기업 문화하고 거의 포함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치과보험. 그 얘기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했죠. 그래요? 여기서 미쿠리가 부업을 하게 결심하는 이유가 그 자기 충치 치료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장 싼 걸로 때우면은 저 보험이 적용이 돼서 그냥 뭐 몇천 원 정도의 싼 거만 보험 적용 되는데 그 위에 뭐 금이나 아니면 무슨 뭐죠 그거? 실리콘이 아니라 뭐죠? 거기는 플라스틱이랑 세라믹. 쓰더라고요. 플라스틱이랑 뭐라고 세라믹이었어. 원래는 뭐예요? 우리나라 뭐 레진? 레진이나 하여튼 거기서 세라믹으로 하면 건가? 세라믹으로 하면 한 개당 한 100만 원 이상 돈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왜 일본도 이게 안 되나 봐. 그래서 제가 아말감 추천합니다. 아말감은 보험도 되고. 난데없이 보험도 되고 싸게 부담 없이 그리고 이게 다 여러분들 중에 하도 아말감 그거 뭐 위험하다 이렇게 폄하하시는데 그것만큼 또 오랜 기간 동안 임상에서 검증된 게 없어요. 아말감 많이 듣고 쓰세요. 또 이혼 문제도 다루고 있죠. 미쿠리의 친구가 등장인물 속에선 얘기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고민하는데 아이와 주변 사람들의 만류 때문에 그 고민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 그런 문제들. 연애하지 않는 젊은이들. 독신자 증가. 그거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죠. 어쩜 이렇게 세 편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다루고 있을까요? 이거 진짜 철학적인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사회성 있는 드라마. 평강공주 컴플렉스 있어. 어리숙하고 못난 남자를 내가 어떻게 케어해줄 수 있나 하는 여자가 고민하잖아. 그래서 전 남친한테도 좀 그렇게 했던 점이 있죠. 그거는 좀 평강공주 컴플렉스라고 연결짓기보다는 이 미쿠리의 그 성격, 그 오지랖이 넓고 분석하고 탐색하고 비평하는 거 그게 이제 자기 성격인 거라서 그런 면이 있죠. 평강공주 컴플렉스라기보다는.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블랙 기업이 원래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2차 대전 패망 후에 일본이 정부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맡아야 되는 복지를 기업한테 떠넘겼어요. 예전에 우리도 국민건강보험 그런 식으로 시작한 거죠. 박정희가 몇 명 이상 대기업 직장에는 의료보험 실시해라. 강제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기업에 떠맡긴 건데 그래서 정부한테 복지를 떠안게 된 기업들은 그래서 종신고용의 형태로 복지를 하죠. 그래서 종신고용을 하려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면 그걸 빼야 되니까 아주 노동자를 쥐어짜서 과중한 업무에 노출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경기가 좋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종신 고용은 이제 기업들이 포기하게 돼요. 기업이 어려워졌으니까. 근데 과거에 노동자를 과노동 상태에 내몰아서 쥐어짜던 행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블랙 기업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사람들이 자살하고 고용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본에서 이걸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 블랙 기업이라는 말이 생기고 그리고 블랙 기업 어워드도 줘요 매년. 그 회사를 네, 그 선정해서 블랙 기업 어워드를 줘. 일본 내에서. 네. 우리가 아는 알만한 기업 중에 블랙 기업에 선정된 게 유니클로. 유니클로가 블랙 기업으로 선정된 대상 받은 적이 있고요. 뭐 도쿄 전력 그거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 대상 받았죠. 유니클로는 뭐예요? 유니클로가 글로벌 기업인 거를 막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되게 우수한 인재들을 엄청 모으는데 되게 웃긴 게 교육을 할 때 군대식으로 3명씩 짝을 지어 다니게 하고 진짜? 전우조 하고 그러면 다니면서 오랜만에 그 사운을 계속 암기하게 시킨대요. 최악이다. 그리고 입사한 지 3개월 이내에 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저성과자로 낙인 찍어가지고 계속 이지매를 시키고 입사한 신입사원 중에 한 30% 정도만 점장으로 승진을 하는데 그 아주 무한 경쟁에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60% 70%에 해당한 사람들은 3개월 안에 정장이 못 되면 이지매를 가해서 스스로 그만두도록 그만둘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블랙 기업의 그 대표적인 사례 일본에서는 대상까지 받았을 정도의 그런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죠 블랙 기업. 블랙 기업 다녀봤어요?
저기는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다녀본 적이 없죠. 매일 야근하는 것도 그것도 블랙 기업이라고 볼 수 있나? 블랙 기업의 요건이 있습니다. 블랙 기업의 요건이 일단 직원 모집을 할 때 연봉을 안 밝혀. 정확한 연봉은 안 밝히고 그다음에 포괄 연봉 이런 걸로 수당 같은 거를 연봉에 딱 포함시켜 놔가지고 월 수입을 이렇게 과장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뭐 그러죠. 다녀봤어. 그다음에 입사한 후에도 그 선별이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그 안에서도 경쟁을 시켜가지고 입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이 취업 활동, 이 회사에 내 취업 활동을 하게 만드는 뭐 그런 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직장 내 따돌림이라든지 그리고 제일 먼저 직원을 일회용품 취급하는 거죠. 뽑아 먹을 때까지 뽑아 쓰다가 얘가 방전되면 버리고 새로 뽑아 쓴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따돌림 근데 블랙 기업 아니어도 어디서나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그 기업 문화가 그런 걸 조장하는 거죠. 저성과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이 일 못하는 애, 성과를 못 내는 애는 당연히 따돌리고 우리 회사에 나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기업 문화 자체를 만드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블랙 기업 다녀봤어요? 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저도 예전에 처음 입사해서 한 3년 정도 일했던 회사가 3년? 5년 정도를 1년에 3번 쉬었어요. 3번 쉬는 거를. 구정 때 한 일주일 쉬고 추석 때 한 일주일 쉬고 여름휴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쉬고 딱 3개 쉬고 뭐 일요일 뭐 이런 거 없고 새벽 6시부터 한 저녁 8시 9시 정도까지 매일매일 일을 했던 그 기억이 있네요. 그렇게 일을 해야 겨우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내 통장에 딱 꽂힌 돈이 124만 원 정도였어요. 20년 전인가요, 혹시? 쌀 한 섬에 5만 원 할 때. 많이 벌었네. 그렇게 그때는 근데 힘든지도 모르고 일을 했지 하기는. 그래요?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힘든지도 몰랐어. 너무 힘들어서 즐거워서 힘든 게 맞아, 아니라. 너무 힘들면 힘들 시간도 없어서.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화이트 기업에 다녔구나. 저거에 비하면. 근데 저는 블랙 기업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을 모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시급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일을 일정 기간 뭐 길진 않은데 급여가 들어와서 보니까 적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점심시간에 외출을 하지 않고 일을 했는데 점심시간 1시간은 무조건 다 빼버린 거예요. 계약할 때는 계약서를 쓰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때는 또 짧고 당연히 구두로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가 근로 시간이었던 건데 급여가 들어오고 나서 매일매일 1시간 분이 빠진 거네 매일매일. 네. 그런 적도 있어. 그런 것도 블랙 기업에 속하지 않을까요? 의도적으로 숨긴 거니까. 그렇죠. 그 한국의 블랙 기업의 특징은 그거래. 한국은 특유의 군대 문화가 만연해 있어서 위계 질서와 또 갑질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일본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그러네요. 아휴, 나만 블랙 기업 다녔네. 너무 옛날이라 가지고. 참 요번 화 어떻게 봤어요, 요번 화? 재밌었죠? 네, 재밌더라고요. 3, 4, 5부? 3, 4, 5부. 네. 괜찮죠? 그래서 몇 편까지 봤어? 다 봤어? 저는 일부러 3, 4에서 끊었어? 미리 보면은 막 이렇게 뒤집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3, 4, 5. 몰라요. 저는 더 봤는데 6까지. 6까지? 하나 더 봤어? 더 보고 싶은데 나도 그랬어. 나도 없어가지고. 초반만 보다가 나도 끊어버렸어. 여기서 이제 3, 4, 5화의 주된 내용은 이 히라마사가 계속 그 미쿠리에게 벽을 쌌던 히라마사가 그 마음의 벽을 허물고, 왜냐면 벽을 쌓는 이유가 얘가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부끄럽고 여자를 처음 만나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쌓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남자 얘기하면은 저 질투나서 막 삐지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너무 판타지 진짜. 근데 나지. 왜? 뭐? 우리 20대 때 그런 여자가 있다는 게 판타지라는 얘기지. 아니 그런 여자도 있고 그런 여자가 막 더 성격이 적극적이고 이 남자는 찌질한데 막 밀어내잖아요. 근데 남자가 하는 그 남자 심리 묘사는 되게 현실적이야. 그러니까 이유는 타당하게 제시가 되긴 하는데 이거 거의 저기 예를 들어 만드레이크 똑같지 않아? 연락 안 오는 거. 이리 하고 막. 예를 들어 아메리카는 이렇게 한다더라 하면서 포옹을 하려고 그러는데 막 거부하잖아. 일본이라 다행이다. 뭐 너무 일본 연애 못하는 남자들의 판타지를 그린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판타지죠. 기본적으로 판타지를 베이스에 사회 문제를 그런 점이 탁월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죠. 잘 사회 문제를 녹여낸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꼽은 키워드를 부별로 한번 얘기하자면 3부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글로벌 경제로 인한 고용 소외, 4부에서 이제 키워드가 좀 많은데 쉐어하우스 플러스 게스트하우스. 저는 뭐 게스트하우스인데 저는 스와핑이 좀 생각났거든요. 스와핑? 그러니까 성관계는 안 하지만 아내를 공유하는 게 스와핑이잖아요. 아내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우자를 바꾸는 게 스와핑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미쿠리가 처음에 좀 기분 나빠하잖아요. 아, 내가 물건 다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이제 하드하게 나가면 스와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그런 뜻이에요? 아니 그 드라마는 그런 의도가 아닐 수 있는데 네. 제가 좀 나도 못 느꼈는데 이거 역시 오늘 노회찬 의원이 한 말이 있죠. 뭐 눈에 뭐만 보인다. 권성동이 노회찬 비서진도 저 사회 법무처에 문제를 제가 짚은 거죠. 법무처에 취업 청탁을 했다. 그러니까는 노회찬 의원이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고 다 자기들 같은 줄 안다고. 제가 이런 사회의 말씀하셨는데. 암암리의 문제를 이렇게 스와핑의 봤습니다. 욕망이 그냥 가르쳐 있고만. 스와핑의 욕망이 그냥 가르쳐 있고만. 그런도 하는데 그리고 저는 그 아메리칸 얘기 나오면서 포옹 얘기 나오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동양의 위계 질서가 깃들어진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은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 않게 스케치만 포옹을 하잖아. 하는데 우리는 일단 그런 경계가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좀 더 확장하자면 동양의 위계 질서의 발현 중에 하나는 이 우리가 존댓말을 쓰잖아요. 반말도 쓰고 존대어의 장점이 무엇인가 이게 요즘 저의 문제 그래서 의식입니다. 존댓말을 없애자. 그러니까 제가 외국 여행 가면은 영어를 제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서양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더 쉬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살짝 얘기하다가 몇 살이세요 이렇게 나이 교환하면 그때부터 나이 이제 차이가 나면은 위아래가 되는. 최소 친구는 될 수 없어요. 저는 이게 과연 존대어의 장점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그래서 만드레이크가 여기 형 누나들한테 반말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글로벌 마음으로 글로벌 마인드로 카톡에다도 하오체로 형 누나들한테 말을 해요. 하오체는 자기 아랫사람한테 예를 갖춰서 하는 말인데. 그럼 하우체까지 뺄까? 그것마저 뺄까? 아, 그게 최대한 예를 갖춰서. 나는 괜찮아. 나는 막 해도 돼. 그러니까 게다가 반말이 더 훨씬 경제적인데 그래서 존대어의 장점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아보에서 나온 게 상도와 사생활 직장과 그 사생활의 경계 그리고 직장 분위기 이런 것들을 또 키워드를 했고 또 하나는 사부 마지막 증에 조건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조금 그게 어색했어. 계약 좀. 결혼 안에 다 포함되는 그쵸, 거 그쵸. 아니야? 그러니까 계약 결혼하고 또 계약 연애를 그쵸. 한다는 게 나도 되게 이해가 안 갔어. 그건 좀 억지스럽다는 느낌은 좀 있었는데 네, 저도 미쿠리가 귀여워서 그냥 넘어갔다. 그쵸. 근데 이 설정은 이 남자 주인공 성격 때문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연스럽게 하기가 근데 이 힘들잖아요. 계약 결혼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이미 뭐 개념인데. 포함되어 있지만 연애는 이 진짜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야지. 아, 약쟁이 말 들으니까 내가 깨달음이 확 왔어. 아, 뭐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깨달음이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확 와버렸어 한 번에. 그렇죠. 다시 제가 한 다 번만 포괄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존의 계약 결혼은 가정부 계약을 한 거잖아. 가사 대행 계약을. 그죠. 가사 대행 말고 연애까지도 업무에 포함하는. 그러니까 연애 대행까지도 업무에 연애 대행까지도 업무에 포함하는 계약이다. 연예인 실제로 있잖아요. 있죠. 있지. 그래서 그런 얘기죠. 네, 네. 그러고 이제 이 남자 성격에 만약에 둘이 자연스럽게 좋아졌어도 굉장히 밀어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속도를 줘야 되잖아요. 극 중에서는. 그러니까 또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런 대화 속에서 연인과 연애의 정의를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걸 보여주려고. 연애라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같이 사는 거랑 무슨 차이죠? 할 때 밥도 같이 먹고 놀러도 같이 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스킨십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이제 마음을 교환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 일부러 결혼과 연애와 이런 거를 매번 계약을 쓰는 이유가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시 한번 봐야지. 나는 뭔 얘기했는지 이해 못했어. 여기 보면 연인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본인들끼리 막 손도 잡고 네, 그쵸.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네. 피크닉도 같이 가야 연애의 조건을 쭉 얘기하잖아요. 네, 네, 좋아함만 빠졌어. 네. 그렇죠. 나중에 좋아함만 빠지고 연애의 아, 어떤 정의를 서로의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손잡고 같이 TV도 보고 뭐 포옹도 하고 힘들 때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이런 거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좋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마지막에 깨닫죠. 그거는 뭐, 나오죠. 뭐 일부러 빼놓은 거야 거기서. 예. 그리고 5부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존감 높이고 남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나의 외로움을 덜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존감 낮은 사람에게 매력을 보통 못 느끼잖아요. 특히 이 남자. 그래서 내가 평강공주 컴플렉스로 그러네. 그리고 계약 결혼에 불륜이 성립하는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계약 결혼한 상태인데 걔 누구죠? 박정철? 박정철한테 얘가 마음이 있나 하는 의심을 하잖아요. 남자 주인공이. 그래서 계약 결혼에 불륜이 여기서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걸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나도 네. 충분히 돼. 그냥 샘나는 거지. 네, 자기가. 불륜으로서 그러니까 일단 이모님은 이모는 진짜 결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좀 종합적으로 계약 결혼에 불륜이 성립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니 그 계약서에는 이미 연애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용인은 하고 있어요.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써 있잖아요 계약서에. 네. 계약서 자체. 서로 연인이 생겼을 땐 어떻게 한다라는 그냥 게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해놓고 겉으로 센 척하고 속으로 샘나는 거지 뭐. 5부의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가부장적인 남편 그리고 아이가 있을 경우 이혼의 어려움. 그렇죠.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서 미쿠리의 친구 등장인물 중에 빠졌지만 예전에 이거 까먹었다. 만드레이크가 AV 배우 근데 야동 배우 닮았다고 한. 근데 이번 4, 5부에 보니까 비하했어. 더 이쁘더라. 네, 엄청 그래, 귀엽던데요. 1, 2부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분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패트레이버 그 특촬물 그 드라마에 나오는데 그거 저 말했듯이 미쿠리 같은 머리로 나오거든요. 진짜 청순하고 귀엽게 나와요 거기서는. 그분 그 미쿠리 친구가 이혼을 결심한 걸로 나오죠. 남편이 바람피는 장면을 목격해가지고. 근데 애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고 있는데 그래도 과감하게 이혼을 결정해요. 근데 과연 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게 낫습니까? 애 때문에 참고 살아야 됩니까? 어떤 편이 나은 것 같아요? 의견이 다 같으면 제가 반대로 가볼게요. 너부터 얘기해봐. 이 애가 있어도 이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다 같으면. 근데 내가 반대로 이거는 해볼게. 저희가 아무도 애가 없잖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어렵지. 것 같아요. 그 입장이 네, 막상 아닌 이상.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죠. 확실히 못하지. 우리 애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보죠. 어떤 것 같아요, 만드레이크는? 지금 입장에서 이혼하는 게 낫다. 본인을 위해서도 낫고 애를 위해서도 낫다. 약쟁이는. 저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이혼을 하는 게 낫다고 보는 편인데 그 아이에게 불화로 지내는 엄마 아빠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더 정서적으로 안 좋다. 근데 제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아빠가 만약에 나랑만 사이가 안 좋을 뿐이지 아이에게 굉장히 극진한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한데 나만 참으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참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여성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직장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출산 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쓰다가 나중에 결국 안 되겠다 그러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경력 단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경력 단절을 겪고 나서 이제 만약에 남편이 바람이 났다든지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할 위기가 왔을 때 남편이 그쪽으로 마음이 가서 이혼을 하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나 용서해달라 그런 경우에는 하지 못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가 되게 크다고 들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뭐 참는다면 왜 참는가에 대한 얘기고, 네.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하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는 뭐 하는 게 좋다 차라리. 애한테 제일 좋은 거는 원만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원만한 이혼, 그 다음에 불행한 이혼,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게 불행한 결혼 생활이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불행한 이혼과 불행한 결혼 생활, 그게 뭐가 더 나쁘냐, 그 순서는 뭐 이렇게 좀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1위는 원만한 결혼이고 결혼 생활이고 2위는 원만한 이혼 생활이니까 너무 못 견디고 내가 계속 이 남편을 참고 혹은 이 마누라를 참고 싸우지 않으면서 살 자신이 없다면 갈라쓰는 게 낫지 않은가. 애 없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네. 근데 그 웃긴 게 있어요. 이혼 통계를 보면은 남편의 월 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이혼율이 매우 낮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야만 경제적 이유인 이혼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 남편의 수익이 점점 낮아질수록 이혼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남편이 실직했을 때
실직하고 몇 개월인지 까먹었는데 몇 개월 이내에 이혼하는 확률을 보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참는 경우가 굉장히 그러니까 많아요. 그 경제적인 이유마저 사라지니까 바로 갈라서는 거지. 그렇죠. 남편 그러면은- 돈도 못 벌어? 아유 이 새끼 하면서. 아니 돈도 못 벌어 이 새끼라기보다 그건 그러니까 있는 거죠. 기존에 내 마음이 좀 열받았었는데 네. 돈까지 못 벌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내가 헤어지고 싶었을 때 그냥 어차피 헤어지고 내가 저임금이라도 내가 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자존감 얘기해 볼까요? 자존감이 뭔가요? 자존감 뭡니까? 보통 자기 존중감으로 많이 해석하는데 그것도 뭐 이제 일반적인 해석인데 저는 자기 존재감이라고 자기 읽습니다. 존재감? 네, 자기 존재를 느끼는 감. 자기 괜찮네. 존재요? 괜찮은 거 자기의 스스로? 네, 자기 존재성을 느끼는 마음. 괜찮은 정의. 그걸 못 느끼면 저는 이제 자살이나 등등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의 존재감이요? 아니 내가 뭐 그게 어디든 내가 존재한다는 걸 느껴야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는데 왕따가 왜 무서운 거냐면 직장을 갔거나 학교를 갔는데 아무도 나를 아는 척 안 하잖아요. 그럼 내 존재감에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란 건 나의 존재를 느껴야 되는 감이다. 근데 그러면 그 존재를 느끼는 이상한데? 거는 내가 아주 나쁜 존재라고 느끼더라도 상관없나요? 느끼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면 이제 느끼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타인한테 피해를 줘버리는 거니까 나쁜 건데. 자존감이 자기 존재감이라면 내가 나의 존재를 느끼긴 하는데 나쁘게 느끼는 것도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예,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조커 그런 애들은 완전 자존감 높은 그리고 애들. 쇼커는 자기 자신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다고? 걔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건 자기 자신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고요. 아까 정에 의하면 나쁜 놈이다라고 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 아, 그리고 우울증 그럼요.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그래서 뭐 자살하는 사람이라든지 난 가치가 없다라고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놈이야. 나는 뭐 세상에 해를 끼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거는 그러니까 존재감을 못 느끼는 거죠. 존재감을 그거는- 느끼는데 나는 나쁜 존재라고 느낀다니까. 아니요, 그거는 되게 말을 그 꼬리 자는 건데. 근데 아니 내가 없다는 걸 느낀다고요? 윈들레님이 쓴 단어가 모호하게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도 계속 제가 추가 질문했던 게 그 단어가 본인이 생각하는 의미는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한테 전달이 안 돼서 좀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 존재가 예를 들어 사회적인 직장에 건지. 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아니, 해. 그건 알겠어. 그거는 네가 말한 정의 안에 적용되는 예를 네가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정의를 따르더라도 적용되지 룰 바깥에 있는 사례도 이 정의에 적용이 되는데 그럼 그것도 근데 내가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상황이 물어보는 거지. 내가 나쁘다는 걸 느낀다고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것도 자존감이라고 보냐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데 엄마 아빠 이혼을 했어요. 나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니야? 난 내가 나쁜 애기야. 엄마 아빠를 불행하게 만들었어. 그렇지. 이렇게 자책하는 생각하는 경우에 이 아이는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느끼긴 느끼는 거지. 아니죠. 내가 나 때문에 엄마 아빠를 나쁘게 만들었어. 그러면 나는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오히려. 아니 자기의 존재를 느끼는 감정이라며. 그러면은 근데 존재하면 안 민들레님이 된다고 말씀하신 느껴버린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그러니까요. 자기 느낀다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마음. 그렇죠. 존재감이란 단어가 아니라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자기 존중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를 그렇게 가치 말하면은 있다. 이게 네가 아까 말한 카테고라이징 안에 다 들어가고 반대 사례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를 느끼는 그 존재감인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보통 말하는 자기 그러면은 존중감이죠. 형용사가 수식어가 필요. 붙어야지. 제가 자기 존중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 추가적으로 전 자기 존재감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마이크 그러니까 크기 정도의 지금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만한 걸 얘기해 놓으니까 그 중간에 다른 것 저기 합집합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렇게 정의를 아직 추상적으로 내리면. 네, 이해를. 그럼 이것도 포함되는 건가?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들이 나를 뭐 없는 취급해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잖아. 자존감이 높으면. 그렇죠. 그것도 포함되는 거야. 네. 그거는 자존감의 결과로인 거고 그러면 그 자존감은 뭐냐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울타리를 넓게 잡아놓으니까 거기에 불순물들이 막 껴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불순물이 있는데 그런 정의가 맞느냐라고 확인을 해보는 거지. 적어도 히라마사는 연애에 있어서는 자신의 존재감이나
존중을 못했던 인물이잖아요. 네. 보통 그런 캐릭터는 되게 매력을 남자건 여자건 못 느낄 텐데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자기 외로움을 덜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난 그 자체가 너무 판타지인 거야. 아니요, 저는 굉장히 이해했어요. 굉장히 제가 이해를 했고, 지금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만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인간관계에서의 자존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직장 내에서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고, 좋은 상사로서, 좋은 고용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한해서는 자존감이 낮지 않아요. 그죠? 남녀관계 분야에서만 네, 연애 분야에서만 연애 좀 분야, 인간관계도 조금 소심하니까 그것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고용당한 입장에서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게 드라마에서 연출이 되죠. 뭔지 생활비 네. 빵꾸 나서 자기 돈을 메웠는데 거기서 유능한 고용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죠. 네, 지금은 뭐 밥솥을 산 걸 장기 투자로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굉장히 독려해주잖아요. 거기서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한테 그걸로 매력을 느낀 거예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해했거든요. 나도 듣고 나니까 지금 좋은 상사로서 역시 네, 약쟁이다. 처음 좋은 상사로서의 장점을 호감을 잘 시작한 거고, 캐치한 거지 그 네. 여자는. 좋은 상사로서의 그거를 호감을 먼저 느낀 거고 남자로서도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여자한테 좋은 게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되게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뭐 닮고 싶은 면이 있는 거죠. 일종의 이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지만 여자한테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드라마 상에서는 이 자존감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요.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로는 자기 자신에게 가치 있다고 느끼는 마음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성공한 경험을 강하게 인식해서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실패한 경험을 강하게 인식해서 자기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남자 주인공이 자존감이 매우 낮다라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존감 뭐 또 딴 거 빨리. 시간 없네. 시간 다 됐네. 존댓말의 장점. 존댓말 장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반말 방송할까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조용남이 조선일보였나 동아일보였나 거기다가 존댓말 없애자라는 사설을 게재했다가 막 그랬던 것 같아. 물고 뜯고 맛보고 즐겼다. 엄청 물어뜯긴 적이 있죠. 반말의 그 범위가 형 호칭도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그냥 호칭일 뿐이잖아. 호칭. 그게 근데 호칭일 뿐인 거고. 그래도 빠져야 될 것 같아요. 형 누나 야야야 그냥 뭐 누구야 누구씨 이렇게 되는 거지. 누구 왜냐면은 씨는 이미 저거 형 누나 자체도 가족 관계가 아닌 이상에 그게 들어가 버리면 이미 위계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가족 관계에서는 저는 필요하지만 뭐 별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거 야자타임이잖아. 약쟁이가 그렇다니까 좀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어. 이제 뭐 벌써? 이렇게 드라마 내용을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나 그래도 오늘 줄거리 딱 9분에 끊었어. 이번에 3, 4, 5회 했고요. 3주 후에 6, 7, 8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의식의 요새 같은 거 해보고 싶어서. 자의식의 요새 빤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웃긴 장면인데.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있죠. 히라마사가 팬티 세탁은 미쿠에게 맡기지 않죠. 그 창피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실수로 세탁물 더미에 팬티가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미쿠리가 신이 나서 드디어 나를 이렇게 야다 하면서 신이 나서 그 하는 장면 그런 거 되게 웃기고. 팬티 도로 뺏어가니까 저건 자의식의 요새인가 하면서 하는 그런 것도 다들 웃기고. 자기만의 요새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요새가 있죠. 그 전립선에 담아두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동바오님. 요새가 굉장히 큰 3주 후에 다시 돌아오고 다음 주 영화가 뭐죠? 쉐이프 오브 워터. 네, 쉐이프 오브 워터 저 감독의 신작이죠. 길레르모 델토로. 기레르모 델토로 감독의 신작 쉐이프 오브 워터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제가 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전부 혼자 봤는데 영화값을 아끼고 싶은 분 조건 관람해드립니다. 민들레였습니다. 약쟁이였습니다.